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2세가 된 박정호라고 합니다. 32년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 과장으로 일했죠. 성실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매달 적금 넣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대출금 갚고. 그렇게 살다 보면 평범하지만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택배차를 몰고 있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8시에 집에 들어오죠. 하루에 200개 가까운 택배를 배송해야 260만 원을 벌 수 있거든요. 퇴직금 1억 8천만 원으로 카페를 차렸다가 22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날렸어요. 과장 출신이 택배 기사가 되기까지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실 거예요. 1990년 3월이었어요. 수원에 있는 지역 4년제 대학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죠. 월급이 85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로서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회사 기숙사에서 월 15만 원 내고 살았죠. 4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지만 저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7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했어요. 생산 라인 관리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갔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저축이었어요. 매월 50만 원씩 적금에 넣었습니다. 술자리도 거의 안 나가고 옷도 필요한 것만 샀어요. 주변 동료들은 박 과장은 정말 짠돌이다 하며 놀렸지만 전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숙사 창문으로 보이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며 꿈을 키웠어요. 언젠가는 결혼해서 내 집을 갖고 아이들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제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은행 적금이면 충분했죠. 연 15% 금리 시절이었으니까요. 5년 동안 꼬박꼬박 저축해서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25살 사회초년생이 5년 만에 3천만 원을 모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1995년 봄이었어요. 같은 회사 후배 순영이와 결혼했습니다. 순영이는 2년 후배였는데 격리부에서 일했죠. 차분하고 알뜰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식 비용은 3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제가 모은 돈 2천만 원과 양가에서 지원해 주신 1천만 원으로 해결했습니다. 요즘 결혼식과 비교하면 정말 소박했죠. 하지만 그때는 그것도 큰 돈이었어요. 신혼집은 수원 영통구 아파트로 정했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희에게는 꿈의 보금자리였어요. 전세금이 8천만 원이었는데 은행에서 5천만 원 대출받고 제가 모은 적금 3천만 원을 해약해서 충당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맞벌이로 월 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생활비 100만 원, 대출 이자 40만 원 내고 나머지 60만 원은 꼬박꼬박 적금에 넣었죠. 하지만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주변에서 해고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었어요. 그의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는데 순영이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가게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빠듯하게 살았어요. 기저귀가 분유가까지 계산하며 생활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적금은 꼭 넣었습니다. 때로는 월 30만 원, 때로는 20만 원이었지만 꾸준히 저축했어요. 2000년에는 둘째 딸 지영이도 태어났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려니 정말 녹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직장이 안정되어 있으니까요. 2003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살던 아파트를 1억 3천만 원에 매입한 거죠. 전세금 8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추가로 5천만 원 대출받아서 해결했습니다. 집 계약서에 도장 찍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손이 떨렸거든요. 드디어 내 집이구나 하는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순영이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월 대출 상환금이 60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내 집이니까요. 매월 대출금을 갚을 때마다 이만큼 내 자산이 늘어나는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교육비 지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피아노, 태권도, 영어학원까지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지영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월 평균 사교육비만 15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때 제 월급이 220만 원 정도였는데 생활비 빼고 나면 저축할 여유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우자는 게 순영이와 제 약속이었거든요. 2010년에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월급이 280만 원으로 올랐죠. 32년 직장 생활 중에서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동안의 성실함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교육비가 월 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민수가 고3이 되면서 대학 입시 준비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종합반 과외 학원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2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때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월급 280만 원에서 생활비 120만 원, 교육비 200만 원, 대출 상환금 60만 원을 빼고 나면 마이너스였거든요. 적금을 해약해서 생활비를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아이들이 대학 가고 그러면 한결 나아질 거야 하면서요. 실제로 2015년 즈음부터 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거든요. 교육비 부담이 확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월급도 350만 원 수준으로 올라 있었고 주택담보대출도 절반 정도 갚아나갔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매월 150만 원씩 적금에 넣었습니다. 그 시절이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은 다 컸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주말이면 순영이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며 여유를 즐겼죠. 그때 처음으로 은퇴 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퇴직할 텐데 그때 뭘 하면서 살까? 하고 말이죠. 2018년에는 민수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적금을 일부 해약해야 했지만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 무렵부터 카페 창업에 대한 막연한 로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 퇴직하면 조그만 카페나 식당 하나 차려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주변에서도 박 과장은 성실하니까 카페에도 잘할 것 같다고 했고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32년간 회사 생활을 성실하게 했으니까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한 상상만 했죠. 나중에 퇴직하면 하면서 말이에요.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수출이 급감하면서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했거든요.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기퇴직 권유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나이도 57세밖에 안 됐는데 벌써 퇴직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회사 분위기를 보니 언젠가는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은퇴 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퇴직금 1억 8천만 원과 그동안 모은 적금 1억 2천만 원으로 총 3억 원의 자금이 있었죠. 거기에 집값이 3억 원 정도 되니까 순자산만 6억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국민연금도 월 95만 원, 퇴직연금도 월 45만 원씩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기본 생활비는 연금으로 해결하고 카페 수익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영이는 계속 반대했어요. 카페 같은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 나이에 무슨 카페냐고 했죠. 그냥 안전하게 적금이나 넣고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32년 동안 회사 생활 성실하게 한 경험이 있는데 카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관리 경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2022년 3월에 드디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받던 날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32년간의 직장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한 달 정도 쉬면서 카페 창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집 근처 영통구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를 알아봤어요. 25평짜리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 유동인구도 많고 주차장도 넓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권리금이 6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비싸다 싶었는데 중개업자가 이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3천 명은 넘어요라고 하니까 솔깃했어요.
그래서 4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권리금 6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을 내고 월 임대료는 350만 원이었어요. 인테리어에 4천만 원, 커피 머신 등 장비에 3천만 원을 더 투입했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을 써버린 거죠. 남은 3천만 원은 운영 자금으로 남겨뒀고요. 인테리어 하는 동안 정말 설렜어요. 벽에 붙을 간판 디자인을 보고 테이블과 의자를 고르고 내 가게구나 하는 실감이 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영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걱정하지 마. 이 정도 투자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어라고 했죠. 5월에 드디어 개업했습니다. 카피하우스 정호라는 간판을 달고 동네 사람들에게 오픈 소식을 알렸어요. 첫날에는 호기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첫날 매출이 47만 원이 나왔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달이면 1,400만 원, 임대료랑 재료비 빼고도 400만 원은 남겠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이거 괜찮겠다 싶었죠. 32년 직장 생활하면서 한 달에 400만 원 순수익 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순영이한테 전화해서 여보 우리 대박 날 것 같아라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개업 한 달 후부터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왔던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았거든요. 6월 매출이 850만 원, 7월은 68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여름 휴가철이라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였어요. 임대료 350만 원, 재료비 180만 원, 아르바이트생 급여 150만 원을 빼니까 마이너스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네 싶었죠. 하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경쟁이 너무 치열했다는 거예요. 500m 반경 안에 스타벅스가 2개, 이디야가 3개, 개인 카페가 5개나 있었거든요. 제가 뭔가 특별한 차별화를 해야 했는데 그럴 만한 노하우가 없었어요. 커피 맛으로 승부하려 했지만 32년간 제조업만 해온 사람이 갑자기 바리스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서비스로 차별화하려 했지만 젊은 직원들처럼 밝고 친근하게 하기도 어려웠고요. 단골 손님 확보에도 실패했습니다. 처음에 몇 번 온 손님들이 사장님이 좀 딱딱하다고 하더라고요. 제조업에서 하던 식으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하려다 보니 융통성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매출은 계속 월 700만 원 수준에 머물렀고 매월 10만 150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운영 자금으로 남겨둔 3천만 원을 적자 보전에 써야 했어요. 8개월 만에 운영 자금이 모두 바닥났습니다. 그때 집 담보로 5천만 원을 추가 대출 받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매출은 더욱 떨어졌어요.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밖으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12월 1월 매출은 5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순영이도 마트에서 파트타임을 시작했어요. 가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요. 하루 6시간씩 일해서 월 80만 원을 벌었습니다. 59세 나이에 계산대에 서는 순영이를 보면서 정말 미안했어요. 2024년 2월쯤 되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적자가 나는데 언제까지 손실을 감내할 수는 없잖아요. 카페 문을 닫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에 결국 카페 정리를 결정했어요. 권리금을 받고 팔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3개 카페가 연속으로 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인수하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권리금 없이 임대인에게 그냥 넘기고 장비들만 중고로 팔아서 2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고작 2천만 원만 건진 셈이었어요. 카페 정리하면서 임대보증금 2천만 원은 돌려받았지만 운영 중 추가 대출받은 5천만 원과 적금에서 뺀 돈까지 합치면 실질 손실이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장비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허탈했어요. 22개월 동안 1억 6천만 원을 날린 거죠. 임대인이 사장님 고생 많으셨다고 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57세 나이에 다시 취업시장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조업 분야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나이 때문에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어요. 현장직은 체력적으로 부담스럽고 사무직은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더라고요. 2개월 동안 구직 활동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연금 140만 원뿐이라 심각한 가게 위기였어요. 절망하던 중 동네 지인이 택배 기사 일을 소개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32년간 회사 다니면서 과장까지 했는데 택배를 해야 하나 하며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택배 기사 교육을 2주 받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물류센터에 갔는데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혼자 57세라니.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첫날 배송 140개를 했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2년간 사무실에서만 일하다가 갑자기 하루 종일 뛰어다니니까 체력이 버텨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일해서 월 260만 원을 벌어야 했거든요. 순영이도 마트 근무 시간을 늘려서 월 120만 원을 벌어서 총 가게 수입이 380만 원이 됐습니다. 겨우 생활이 유지되는 수준이었어요. 생활비 200만 원, 대출 이자 85만 원, 보험료 30만 원, 의료비 20만 원, 기타 45만 원으로 딱 380만 원이 나가거든요. 지금 택배 기사로 일한 지 13개월이 됐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적응했어요.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있고 배송 업무도 익숙해졌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18만 200개 정도 배송해요. 하지만 체력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에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8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이 쉽지 않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걱정돼요. 앞으로 10년 더 일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면 정말 대책이 없거든요. 현재 순자산이 1억 1,200만 원이에요. 퇴직 직후보다 3억 7,800만 원이나 줄어든 상태죠. 집값도 계속 하락해서 실질적으로는 더 큰 손실입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기는 미안해요. 민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전세자금 대출로 힘들고 지영이도 결혼 자금을 모으느라 여유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현재 수입만으로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카페 창업 결정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앞으로는 무리한 도전보다는 안정적으로 가능한 한 오래 일하면서 건강관리에 신경 쓸 계획입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건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였어요. 상권 분석도 안 하고 경쟁업체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창업을 결정했거든요. 퇴직금 전액을 한 번에 투입한 것도 큰 실수였어요.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 전혀 없었죠. 단계적으로 투자하거나 테스트 운영을 해봤어야 했는데 너무 성급했어요. 32년간 제조업만 해온 사람이 갑자기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무리였습니다. 고객 응대나 마케팅, 매장 운영 같은 전문성이 전혀 없었거든요.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어요. 매출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순영이가 카페 창업을 반대했을 때 진지하게 들어봤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32년 직장 생활 경험을 과신했거든요. 내가 이 정도 경험이 있는데 카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어리석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은퇴 후 창업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특히 경험 없는 업종은 절대 피하세요. 창업을 하시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은 그 업종에서 일해보세요. 유사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시고요. 전문가 컨설팅도 받아보시고 철저한 시장 조사도 하세요. 자금 관리도 중요해요. 퇴직금의 50% 이상을 한 번에 투입하시면 안 됩니다. 생활비 2년치는 별도로 확보해 두시고 실패했을 때 회복 계획도 미리 세워두세요. 매출 예상은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고정 비용은 넉넉하게 계산해서 손익분기점을 정확히 분석하세요. 그리고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하시고요. 제가 지금 하는 택배 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연령대에 맞는 현실을 인정하고 자존심보다는 현실을 택한 거죠. 과거 지위나 경력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는 과장 출신이 택배를 하다니 하며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이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제 나이에는 체력이 곧 수입이거든요. 매일 스트레칭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려고 노력해요. 무릎 보호대도 차고 일하고요. 실패한 투자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마세요. 저도 카페가 안 될 때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하면서 계속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게 더 큰 손실을 만들었어요. 과감하게 손절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즘 순영이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건강하고 일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많이 어려워졌지만 절망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자녀들이 다 컸고 독립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둘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생활비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소박하게 살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 단순해요. 건강한 동안 최대한 오래 일하는 거죠. 택배 일이 힘들어지면 다른 일이라도 찾아서 할 생각이에요. 경비원이든 청소원이든 가리지 않을 거예요. 노후 자금도 다시 모으려고 해요. 지금은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지만 대출을 좀 더 갚고 나면 여유가 생길 거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조금씩 저축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몸이 아프면 일할 수 없으니까요. 정기 건강검진도 받고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요. 순영이와도 더 대화하려고 해요. 제가 혼자 결정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뭐든 같이 상의하고 결정할 거예요.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때로는 배송하면서 예전 직장 동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당당해요. 저도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말해요. 일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해요. 택배 기사도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주문한 물건을 안전하게 배송해 드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물류센터에 갈 때면 오늘도 열심히 일하자고 다짐해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순영이와 함께 끝까지 버텨낼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하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해요. 저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62세지만 건강하고 일할 의지도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거예요. 퇴직금 1억 8천만 원으로 카페를 차렸다가 택배차를 몰게 된 박정호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시고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되 회복 불가능한 실패는 피하시길 바라요. 건강하게 사시고 행복하세요.